안녕하세요. 월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오늘까지는 좀 춥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이제 풀린다고 하고요. 이미 뭐 입추는 지났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올 때 보면 이제 해가 어떻게 보면 약간씩 짧아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준비한 내용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일단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 단에서 보면 지난주에 잠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있었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고용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데이터도 원래는 이제 수요일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뒤로 미뤄져서 금요일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전체 일정 중에서 뒤에서도 이제 이슈 중에서도 말씀 좀 드리긴 할 텐데 일단 어제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코카콜라나 포드, TSMC 이번 1월 이제 실적 나오게 될 거고요. 뭐 쇼피파이, T모바일, 뭐 그리고 코인베이스, 에어비앤비,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거래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낙폭이 꽤 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어떤 내용들을 내놓은지 시장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열리는 미넨 안보회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한 부분들이 좀 많이 다뤄지는 회의이기도 하고 몇 년 전에는 지난해였죠. 제디 반스 부통령이 가서 유럽에 따끔한 경고를 하기도 했었던 그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부터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 특히나 뭐 3년물부터 시작해서 10년물, 30년물 미국 주요 국채 입찰도 있다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미국 고용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수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비농업 취업자 수, 그러니까 매달 얼마만큼의 비농업 취업자 수 일자리가 늘었냐, 줄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벤치마크 모델링을 개선하는, 수정하는 업데이트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같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걸 통해서 작년 연간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었느냐, 줄었느냐, 기존에 발표했던 것 대비 얼마만큼 늘었냐, 줄었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항상 지금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현재 발표되고 있는 일자리 수가 항상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이 약간 취약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 나온 고용시장 보고서의 내용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수치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좀 나스닥 시장이 약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를 좀 세 가지 정도 들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위클리에서는 이미 끝났지만 일단 일본 총선과 관련한 내용,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문제는 뭐다? 물가가 아니라 미국의 고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포커스 맞춰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리뷰를 좀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의 장기 국채 금리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원래 이제 2주 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그러니까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조 영향으로 인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그 이후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외환시장 개입 의지가 없다, 생각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에 보면 엔화가 2% 넘게 약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여기에는 일본 총선에 대한 전망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거는 뭐냐면 지금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하나만으로도 연립여당이 말고요. 자민당 하나만으로도 이미 단독으로 과반 의석 이상을 훨씬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금 보면 310석을 훨씬 넘어갈 걸로 이제 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중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헌법까지 개헌시킬 수 있는 이제 부분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단연 압도적인 선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현재 다카이치 정부 같은 경우에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본의 약세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상품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컸죠. 특히 은가격 같은 경우가 위아래로 크게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좀 혹한기가 접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격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미국 나스닥 지수가 특히나 이제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미국 나스닥 지수가 3거래일 연속 1%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실제 시장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아주 희귀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이후부터 한번 보면 나스닥 지수가 3거래일 연속 1% 이상 하락한 적이 총 82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체 거래일 수에서 보면 거의 1.3%밖에 되지 않는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지금 보면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가 100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같이 그림을 나타낸 건데 실제 이 100일 이동 평균선에서 보면 나스닥 지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좀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이제 모습이 좀 나왔고 지난 금요일 반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좀 보였다. 아직까지는 10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은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걸 회복 여부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나스닥 지수가 3거래일 연속 1% 이상 하락한 횟수가 연도별로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음영 구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단순 조정기는 아니죠. 우리가 경험했던 또는 경험하지 못하긴 했지만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시 경제적 충격이 꽤 컸던 그런 급격한 조정기,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글로벌 금융이라든지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그리고 2022년 연준의 긴축 이런 사이클에서 좀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런 거시 경제적 충격이 큰 상황인 거냐 아니면 단순 조정인 거냐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최근 시장의 움직임은 궁극적으로는 AI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끝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뭐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단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소프트웨어 단에서 좀 부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더 누르는 상황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젠슨왕 CEO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AI가 전반적으로 산업의 확장이라든지 또는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취약점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시작을 알리게 된 이슈가 바로 엔트로피라고 하는 AI 스타트업에서 내놓은 자율형 AI 에이전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클로드 코워크라고 하는 이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저희가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인풋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받는 이런 챗봇 형태였다라고 하면 이 자율형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뭔가 내가 작업 지시를 내려놓으면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픽이 지난 1월 달에 내놓은 것들이 현재 한 11개 정도의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주에 시장이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이쪽 법적 관련한 이슈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재무 금융 쪽도 있고요. 또는 바이오 리서치 이런 부분들 있고요.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사스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AI가 대응을 할 수 있다. 또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에 좀 유입되는 가장 큰 우려 요인들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보면 이 주황색 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반도체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정색 선이 바로 소프트웨어 ETF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주가가 큰 폭의
디커플링, 탈동조화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생성형 AI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앞단에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강하고 수요가 여전히 좋다라고 하는 게 이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AI를 그러니까 생성형 AI뿐만이 아니라 이 AI가 어떤 결과물로 나옴으로 인해서 그걸 이제 이용하고 엔드 유저단에서 보면은 이게 소프트웨어 시장을 좀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비롯해서 뭐 오라클이라든지 어도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의 지난 1년 중에 가장 최고점 주가 대비 하락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인데, 실제 이 기업들이 속해져 있는 소프트웨어 ETF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현재 25%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거의 ETF 대비로 보면 거의 배 이상 가까운 하락률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기업들에 대한 위협,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주가의 하방 압력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AI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뭐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알파벳의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 과연 얼마만큼 AI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 서프라이즈한 결과들이 나왔죠. 어떤 부분들이 나왔냐면, 특히나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보수적인 부분을 좀 취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알파벳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캐파 확장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알파벳인데, 작년에 910억 달러 정도 자본 지출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00억 달러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2배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에 1,300억 달러 투자를 했는데 올해는 2,000억 달러를 넘어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830억 달러에서 올해는 1,250억 달러를 지출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이 AI 하이퍼스케일러이 대략 3,880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거의 6천억 달러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젠슨왕 CEO가 지난 금요일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는 6,500억 달러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제 이런 모습도 좀 보이긴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즉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만큼 잘 나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 즉 AI 투자를 통한 실질적인 ROI,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리턴이 얼마만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슈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실제 올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큰 의구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이제 오픈AI 쪽에만 좀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지만 이걸 좀 더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엔트로픽이라든지 뭐 미스트랄이라든지 코이와 같은 업체들과 좀 더 파트너십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이제 주요 기업들의 CEO들을 대상으로 이제 PwC에서 서베이를 해본 결과 약 절반 이상의 CEO들이 AI를 통해서 유의미한 재무적 혜택이라고 하면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또는 매출 증대라든지 또는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즉 AI를 통한 수익화에 대한 논란이 좀 더 불거진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하방을 좀 키운 요인이었다. 다만 지난 금요일에 젠슨왕 CEO가 지금 이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규모를 봐라, 여전히 하드웨어적인 수요는 크다, 그리고 높다라고 한 부분이 시장의 반등을 이끈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는 암호화폐 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궁극적으로 제가 비트코인 가격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10월 고점 대비로 보면 5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
초 고점 대비로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좀 하락을 했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계속 유의미하게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난 4개월 사이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많은 격동의 시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좀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쇄적인 청산 압력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흔히 그걸 시장에서는 마진콜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진콜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강제 청산하는 이런 악순환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S&P 500 내 주요 기업들 중에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회사 내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스트레이티지라고 하는 이제 기업 같은 기업인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70만 개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단가가 7만 6천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이티지 입장에서는 평가 손실 자체가 확정 손실은 아니고요. 평가 손실 자체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컨퍼런스 콜을 했고 그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뭐 $10,000 수준까지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 괜찮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좀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투자 심리 안정에 기여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과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면 비트코인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테더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 자체가 같이 가격 움직임이 같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3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통과가 된 이후에 움직임을 좀 보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테더는 여전히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뭐냐면, 테더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에 연동된 화폐로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준비금, 담보금을 미국채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1달러당 1코인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수급과 심리에 연동된 자산,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투자 수단으로 일단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이렇게 좀 가격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가상자산 3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최근 나스닥을 비롯한 시장의 하방이 좀 높아지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번 주에 들어서 제가 좀 봐야 될 거는, 일단 끝난 이슈이긴 하지만 일본 조기 총선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 이 왼쪽에 ING에서 이제 추정해 놓은 걸 보면, 일단 이제 중의원이 의석수가 465석인데 과반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233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여기 이제 슈퍼 메이저리티라고 하는 게 310석인데 이거는 헌법을 개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대략 360석 이상을 결과를 나올 걸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미 뭐 초슈퍼 여당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엔저 압력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일본 중앙은행인 BOJ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포커스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되는 물가와 고용 관련한 이제 데이터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지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트루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수백만 건의 이제 가격 데이터를 이제 종합한 실시간 대체 인플레이션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냐, 낮냐라고 보면 이 트루플레이션을 이제 보면서 봐라. 지금 보면 1% 미만, 전년 대비로 보면 1% 미만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제가 방송 직전에 봤는데 이게 이전 저점이 0.86%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0.68%까지 내려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물가 압력이 낮아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실제
미국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미국 내 물가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기도 했지만 그건 기우였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트루플레이션을 보면 물가 압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그러면서 높은 성장세가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중요한 거는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냉감이 크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구인 건수와 관련한 흐름을 보면 구인 건수가 지금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이제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노동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심리적 서베이 데이터들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연준이 무엇을 해야 된다?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과 고용시장의 데이터와 물가 데이터를 같이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좀 봐야 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벤트 또는 지표들 또는 기업들의 실적 많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 정리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번 한 주도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